이 청구서 당신이 직접 결제해. 어차피 내 딸 축하 자리도 아니잖아. 딸의 100일 잔치가 끝나갈 무렵 남편 지훈은 나에게 슬그머니 결제를 떠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태연하게 앉아 있었죠. 지훈은 당황하며 안절부절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부모님과 친척들, 심지어 남편의 회사 동료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이 첫사랑과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우리 딸을 위해 모아둔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몰래 빼돌렸다는 것을 전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화려하게 장식된 100일 잔치는 제 딸을 위한 축하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위선적인 가면을 모든 사람 앞에서 벗겨내고 저의 처절한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된 무대였던 것입니다. 과연 이 아내는 어떻게 이 진흙탕 같은 부부관계를 끊어내고 통쾌한 복수를 성공시켰을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후 내내 이어지던 두통 탓에 책상 위의 보고서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퇴를 한 저는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뚫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언제나와 같은 정적이 저를 감쌌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는 남편 지훈이 이 시간에 집에 있을 리는 없었죠.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곧장 안방으로 가시려던 저는 남편의 서재 앞을 지나치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컴퓨터 책상 위에는 완전히 식어버린 커피잔과 꽁초가 가득한 재떨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데스크톱 컴퓨터 모니터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전기세에 유난히 예민할 정도로 꼼꼼한 사람이라 외출할 때 컴퓨터를 끄지 않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에 들어가 전원 버튼을 누르려던 저는 무심코 화면 우측 하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PC 버전이 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저는 남편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확인하는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신뢰가 기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하필 그날따라 카카오톡 화면에 자물쇠 마크, 즉 비밀 채팅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든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여자의 직감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아 마우스로 손을 뻗어 자물쇠 마크를 클릭했습니다. 시스템은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끝에 저는 지훈이 가족들의 생일을 조합해 비밀번호를 만드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생일을 입력했지만 틀렸습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도 아니었죠. 세 번째 시도에서 저는 그가 유독 시어머니와 각별하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출생연도와 그의 출생연도를 조합해 입력하자 화면이 확 바뀌며 눈앞에 비밀 채팅방이 열렸습니다. 민지라는 짧은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 전에 도착한 마지막 메시지가 제 눈을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지훈 오빠, 오늘은 회사까지 쉬고 병원 같이 가줘서 정말 고마워. 선생님이 아기 엄청 건강하게 잘 크고 있대. 아까 총파 볼 때 아기가 발로 뻥 차는 거 진짜 신기했어. 그 밑에는 지훈이 보낸 답장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다니 다행이다. 푹 쉬고 있어. 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들렀다가 퇴근할게. 밤에 또 전화할게. 귓가에서는 창밖의 빗소리조차 사라지고 삐 하는 이명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고 그 여자의 뱃속 아이가 발로 찼다니. 그 순간 제 배도 꿀렁이며 움직였고 임신 6개월인 제 아이의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2개의 생명, 2명의 여자, 그리고 1명의 남자. 진실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노골적이어서 제가 방어적인 반응을 할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정신은 기묘할 정도로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마우스 휠을 굴려 그들의 모든 대화 내역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대화는 3개월 전, 제가 지독한 입덧으로 고생하던 임신 3개월 무렵에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한 줄, 또 한 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모든 이야기에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성격 차이로 헤어진 풋사랑이었다고 가볍게 말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완전히 인연을 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3개월 전, 민지는 남편에게 먼저 연락해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소송을 막 끝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전 남편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우기며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 고독할 때 내 남편이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처음 몇 번의 메시지는 그저 위로와 격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화의 내용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훈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오빠랑 아기 힘들게 안 할게. 내가 책임지고 키울 거야. 오빠는 마음 편히 있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민지야, 서연이한테 정말 미안해할 거 없어. 오빠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했잖아. 너무 두려워. 남편은 즉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진작에 파탄났어. 서연이는 일밖에 모르는 삭막한 여자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너야. 민지야,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꼭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을 되찾아줄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너뿐이야. 그 문장을 읽은 순간 끔찍한 구역질이 위장 밑바닥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제가 입덧으로 화장실에서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우리 두 사람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시간에 남편은 가장 잔인한 말로 아내를 깎아내리며 불륜녀의 마음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기꺼이 거두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핏줄을 잉태한 아내는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주고받은 은행 거래 내역 캡처 사진을 더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지훈은 월급 통장 외에 보너스가 들어오는 다른 은행의 비상금 계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저 역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었고 남자에게도 사적인 영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적인 돈은 고스란히 제3자에게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월 지훈은 민지에게 150만 원을 보내며 영양 보충하게 몸에 좋은 것 좀 챙겨 먹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4월에는 200만 원을 보내며 보안 잘 된 오피스텔이라도 알아봐. 월세는 내가 책임질게라 찐거 지혜고 5월에는 150만 원을 추가로 보내며 인큐베이터나 필요한 자잘한 것들 사라는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남편이 첫사랑에게 보낸 돈은 총 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슬픔이 차올라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불과 지난주 저는 지훈과 함께 공동 명의의 적금 계좌에서 500만 원을 찾아 아기용품을 사고 산후조리 준비를 하며 좋은 유모차를 사자고 상의했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계산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적당히 준비하면 되지. 옛날 우리 엄마들 때는 다 집에서 키웠어. 유모차도 누나네 거 물려받으면 돼. 이제 우리도 부모가 되니까 절약하는 법을 배워야지. 저는 남편이 가정을 위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 여겨 불평 한마디 없이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깊이 생각한다던 남편이 불륜녀에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500만 원을 선뜻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대화에서 민지는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이제 곧 출산 예정일인데 서연 씨는 어떻게 할 거야, 오빠? 남편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쪽은 내가 다 알아서 할 방법이 있어. 지금 별거 할 구실을 찾는 중이야. 넌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 남편에게 툭 내뱉어진 남. 그의 핏줄을 임신한 법적인 아내는 결국 처리해야 할 타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 위장 속의 것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회사에서 먹은 점심까지 전부 개워내자 눈물이 쏟아지고 목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수척해진 여자와 마주했습니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임신 6개월의 부푼 배. 저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바친 순수함과 어리석은 헌신이 고통스러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위선자이자 인간 쓰레기 같은 남자에게 제 모든 감정과 청춘을 바쳐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절망감은 딱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제 배를 내려다보며 아이의 온화한 태동을 느끼자 머릿속이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메마른 얼굴로 다시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전화를 걸어 따지거나 머리채를 잡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은 남편을 지키고 싶은 여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저에게 있어 존중받아야 할 경계선이 무참히 짓밟힌 순간 이 결혼은 더 이상 구제할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모든 대화 내용과 거래 내역 사진을 꼼꼼하게 촬영했습니다.
촬영을 마친 후에는 그가 합성 사진이라고 발뺌하지 못하도록 대화에 처음부터 끝까지 끊김없이 동영상으로도 녹화했습니다. 시크릿 모드로 개인 이메일에 접속해 방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첨부하여 저만 아는 다른 메일 주소로 전송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저는 조심스럽게 카카오톡 창을 닫고 인터넷 방문 기록을 삭제한 뒤 컴퓨터 화면을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서재에 불을 끄고 안방으로 돌아가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새로운 연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비극을 내 방식대로 끝낼 그 순간까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를 완벽하게 연기해낼 것입니다. 운명의 비가 내리던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임신 7개월에 접어들자 몸이 훌쩍 무거워졌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완벽한 남편 역을 충실히 연기했습니다. 매일 퇴근길에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을 사오거나 싱싱한 과일을 양팔 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는 다정하게 저와 아이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서연아, 몸에 좋은 전복죽 사왔어. 손 씻고 오면 바로 데워줄게. 먹자.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에서 죽 그릇을 받아들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고마워. 요즘 회사 일 엄청 바쁘지? 지훈은 한숨을 쉬며 어깨를 주무르더니 골치 아픈 계약이나 진상 고객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진짜 같아서 만약 제가 그 메시지들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남편이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저는 죽을 한 숟갈씩 떠먹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공감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은 아무 맛도 나지 않았지만 뱃속의 아이에게 충분한 영양을 주기 위해 억지로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출근하는 것을 보고 저는 오전에 잠깐 외출하여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녀의 책상 위에 미리 깔끔하게 인쇄해둔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비밀 채팅을 여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 파일이 담긴 USB, 그리고 지훈의 비상금 계좌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간 모든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놀라움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일을 15년째 하고 있지만 남편의 불륜을 알고 사무실에서 울고불고 하시는 사모님들은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오신 분은 처음이네요. 서연 씨가 원하는 이혼 조건이 뭡니까? 저는 두 손을 깍지 껴 책상 위에 올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무조건 제가 가져옵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공동명의이니 절반을 요구합니다. 공동적금은 그가 더 이상 손대지 못하도록 즉시 가압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륜녀에게 보낸 500만 원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니 법적으로 그 절반인 250만 원을 제게 반환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와 소송 기간 동안 저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눈치채거나 재산을 어딘가로 빼돌릴 기회를 주지 않도록 절대 티를 내지 말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전문가가 맡아줄 테니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제 건강을 챙기며 어둠 속에서 의기양양해하고 있을 그들의 마지막 환상을 깔끔하게 짓밟아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지훈은 중요한 고객과 지방에서 약속이 있어 늦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고객이 누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 저는 남편의 카카오톡에서 몰래 메모해 두었던 민지의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처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 요청을 보냈습니다. 요청은 금방 수락되었습니다. 민지는 자기 애인의 아내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녀를 오래 기다리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중하지만 단도직입적인 태도로 첫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씨. 저 지훈 씨 법적 아내 서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셋 슬슬 솔직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을 때인 것 같네요. 5초도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민지는 마치 이런 상황에 대비한 대본이라도 있는 것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어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랑 지훈 오빠는 그냥 대학 선후배 사이일 뿐이에요. 저희는 떳떳하지 못한 짓 한 적도 없고 서연 씨한테 죄책감 가질 만한 일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나직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남의 남편을 훔쳐가는 여자들은 항상 자신을 고결한 대학 선후배로 포장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저는 언쟁을 벌이거나 상스러운 말을 퍼부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현명한 여자는 그런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열어 지훈이 민지에게 보낸 200만 원 송금 내역 캡처 사진을 골랐습니다. 사진에는 송금자와 수취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선후배 사이 치고는 돈이 꽤 많이 드는 관계인가 보네요. 매달 월세에 병원비까지 지원해줄 정도로 아주 떳떳한 사이신가요? 3개월 동안 총 500만 원, 참으로 우정이 깊으십니다. 그 메시지를 끝으로 제 스마트폰 화면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사진 밑에는 일이 사라져 읽었다는 표시가 선명했지만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자신의 진짜 얼굴이 벗겨졌을 때 느끼는 굴욕감의 가장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모든 거래 내역을 숫자 하나까지 상세하게 꿰뚫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잠그고 옆으로 던져두었습니다. 첫 번째 조용한 대결은 순식간에 끝났지만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저는 제3자의 위선적인 고결함을 완전히 박살낸 것입니다. 그녀가 오늘 밤 지훈에게 매달려 얼마나 울고불고 하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 연극의 마지막 대본은 이미 제 손에 의해 완성되어 있으니까요. 남은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뿌린 쓴 씨앗의 열매를 천천히 맛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꽤 개운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보니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여러 통화 있었습니다. 제 카카오톡은 모르는 사람의 메시지를 차단하도록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민지는 자신의 연기를 계속하기 위해 일반 문자 기능을 쓴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약점을 잡힌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자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구구절절 적힌 내용은 전부 자신을 가여운 피해자로 위장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서연 씨, 제가 한 일 때문에 마음 아프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지훈 오빠가 아직 서연 씨랑 같이 살고 있는 줄 몰랐어요. 오빠는 두 사람 관계는 진작에 끝났고 곧 이혼할 거라고 했거든요. 서연 씨는 이제 오빠한테 아무 감정도 없다고. 첫 번째 메시지를 읽고 헛웃음이 났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자들의 전형적인 거짓말과 상간녀들의 뻔뻔한 변명이란. 두 번째 문자는 자신의 딱한 처지를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막 이혼하고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뱃속 아기는 아빠도 없이 버려졌고 저도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거든요. 그때 지훈 오빠가 나타나서 저희 모자를 도와준 거예요. 저는 그저 기댈 곳이 필요한 연약한 여자일 뿐이에요. 그 돈은 오빠한테 빌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자리 잡으면 꼭 갚을게요. 정말 서연 씨 가정을 깰 생각은 없었어요. 세 번째 문자는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도 임신 중이시니 곧 엄마가 될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부디 이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뱃속에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이만 낳으면 제가 조용히 물러나서 지훈 오빠 돌려드릴게요. 세 통의 메시지를 모두 읽고 나니 이 여자가 정말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일을 벌일 용기는 있어도 책임질 용기는 없는 여자였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방패 삼아 자신의 탐욕을 숨기고 모든 잘못을 남편의 거짓말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계획적인 행동과 이기적인 생각은 필사적으로 외면하고 있었죠. 저는 화를 내거나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거나 장문의 반박 문자를 보내는 대신 완벽한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통의 문자를 스마트폰에서 깔끔하게 삭제했습니다. 임신부가 이런 쓰레기 같은 일에 마음을 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의 사과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녀가 물러나든 남편을 돌려주든 그것은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남이 쓰던 물건을 제가 다시 거두어 쓰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요. 제 유일한 목표는 곧 태어날 딸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노력은 이제부터 오직 저 자신과 뱃속에서 하루하루 자라나는 제 아이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9개월, 출산 예정일까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몸은 한계에 달할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 걷기조차 힘들었죠.
저는 회사에 출산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맞이할 준비는 모두 제 손으로 직접 했습니다. 지훈은 연말이라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와 마찬가지로 출산이 임박한 불륜녀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기저귀를 주문하고 베네쩌고리를 빨아 분홍색 바구니에 한 장 한 장 정성껏 개어 넣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손바닥만 한 아기 옷을 개고 있으려니 문득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4년 전 선배의 소개로 지훈을 만났죠. 작은 카페에서의 첫 만남. 그는 하얀 셔츠를 입고 차분하고 다정하게 말하는 남자였습니다. 특히 손이 참 예쁘고 단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화 중간중간 그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의자를 빼주거나 물을 따라주거나 내 직업과 취미에 대해 다정하게 물어봐 주었죠. 그는 언젠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챙겨주는 게 습관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내 마음도 편안해지거든. 그 거짓된 따뜻함과 안정감의 평범한 가정을 꿈꾸던 저는 속절없이 마음을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프러포즈에 고개를 끄덕였죠. 결혼식 날 제단 위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애정으로 가득 찬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을 찾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가장 잔인한 요물이었습니다. 시간은 화려한 거칠애를 벗겨내고 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따라주던 그 손은 지금 가정의 돈으로 다른 여자를 부양하고 있었고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그 눈빛은 이제 냉혹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느껴지는 강한 발차기에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딸이 바깥 세상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배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한순간의 아픔이 지나가고 나자 마음속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와 결혼한 것은 실수였지만 이 아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치든 돈을 잃게 되든 간에 이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겠다고.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지훈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평온한 삶을 되찾아줄 준비가 된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진통은 임신 39주 차 수요일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배가 딱딱하게 뭉치고 허리부터 하복부까지 끊임없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손을 뻗어 침대 탁자의 스탠드를 켜고 지훈을 깨웠습니다. 그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일어나더니 제가 미리 준비해둔 분홍색 출산 가방을 들고 허둥지둥 저를 부축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만 대기실은 다른 산모들의 신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병상난간을 꽉 움켜쥐었고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지훈은 제 곁에서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힘내, 내가 옆에 있을게. 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만약 3개월 전에 저였다면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토록 연기를 잘하는 남자이니 나와 민지가 그에게 쉽게 넘어간 것도 무리는 아니었겠죠. 오전 7시 딸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피덩이 아기를 하얀 것 싸개에 싸서 제 가슴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작은 생명의 온기를 느끼자 제 마음은 녹아내리는 듯했고 모든 피로가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름을 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이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던 이 엄마가 스스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아이에게 고요한 삶을 선물하겠다는 맹세이기도 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 저와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고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더니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옆 병실 가족들이 부러운 듯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내와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남편을 만나 행복한 여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기대앉아 그가 연기하는 모범적인 아버지의 마지막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 연극을 훌륭하게 소화해냈지만 유일한 관객이었던 저는 이미 다음 막의 결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친정엄마가 딸의 산후조리를 위해 버스를 타고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토종닭과 영양가 있는 반찬들, 직접 기른 채소까지 보따리 한가득 안고 오신 엄마의 모습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엄마는 부지런히 방을 청소하고 밥을 짓고
하은이의 기저귀를 빨아주셨습니다. 엄마는 하은이를 안고 제게 타일렀습니다. 산후에는 몸이 약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몸조리 잘해야 돼. 지훈 서방이 저렇게 처자식 끔찍이 아끼니까 엄마는 마음이 놓인다. 시골집은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여기 석 달이라도 있을 수 있어. 걱정 말고 몸이나 푹 쉬어. 밤에는 엄마가 하은이를 돌봐주신 덕분에 저는 잠시나마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지훈도 얌전하게 굴었습니다. 퇴근하면 곧바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에서 장모님을 거들었죠. 며칠 밤낮으로 나를 위해 고생하시는 늙으신 엄마의 모습을 보며 그 어깨에 기대어 엉엉 울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칭찬하는 사위의 추악한 진실을 모조리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엄마는 평생 딸이 평온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제가 산욕기에 있는 이 시기에 진실을 아시면 필시 쓰러지실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이 짐을 함께 지우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 계획은 여전히 나 혼자만의 비밀로 가슴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저는 가장 적절한 때를 그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하은이가 태어난 지 어느덧 100일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식사를 마친 지훈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딸의 100일 잔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종이를 가져와 신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며 동네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뷔페에 테이블 3개를 예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초대 손님은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도 포함될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반대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시끄럽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병 옮기 십상이야. 게다가 큰 레스토랑에서 잔치를 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앞으로 기저귀 값, 분유값도 계속 들 텐데 허투루 돈 쓰면 안 돼. 제 말을 듣자 지훈은 즉시 손을 내저으며 제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100일 잔치는 애 인생에서 중요한 기념일이야. 대충 넘어갈 수 없어. 회사 동료들도 다들 성대하게 하는데 우리만 궁상 떨면 남들이 비웃을 거 아냐. 게다가 이참에 거래처 사람들도 초대해서 인맥도 다져야 하고. 이건 그냥 딸내미 축하 자리가 아니라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고. 당신은 집에서 하은이 돌보기나 잘해. 예약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그의 과도한 열정을 보며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장 보러 갈 때 0원짜리 하나까지 깐깐하게 따지던 남자가 왜 갑자기 고급 뷔페에서 잔치를 열겠다고 나서는 걸까요? 그날 밤 지훈이 코를 골며 잠에 빠졌을 때 저는 살짝 그의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비밀번호를 풀어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진실에 제 안의 분노가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우리 부부의 공동 적금 계좌, 아이의 출산 비용과 비상시를 위해 모아두었던 500만 원이 3일 전에 이미 전액 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거래 내역을 열었습니다. 200만 원은 민지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어 있었고 이체 메모는 명확했습니다. 출산 비용 1차분. 이것으로 먼저 병원비를 결제하라는 의미겠죠. 남은 돈의 대부분은 뷔페 예약금으로 쓰였습니다. 나머지 돈은 아마도 그가 용돈으로 챙겼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정말이지 밑바닥 쓰레기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불륜녀의 출산 비용을 대고 남은 돈으로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호화로운 100일 잔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모든 거래 내역 화면을 캡처하여 제 비밀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다가오는 100일 잔치는 하은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불륜녀와의 사이에서 곧 태어날 아이를 미리 축하하기 위한 완벽한 구실이었던 것입니다. 나와 내 딸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나를 잘못 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그저 아이나 돌보며 입 다물고 있는 순종적인 아내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가 공들여 준비한 이 허영심 가득한 잔치가 이 구역질 나는 연극의 모든 것을 폭로할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제자리에 두고 그의 이불을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100일 잔치를 선물하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100일 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친정엄마는 손녀를 위해 분주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엄마는 하은이에게 앙증맞은 분홍색 드레스를 입혀주셨습니다. 저 역시 산후에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임신 전에 사두었던 가장 화려한 빨간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원피스는 제 하얀 피부를 돋보이게 했고 아직 다 빠지지 않은 붓기를 감춰주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가볍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입술에는 선명한 붉은 립스틱을 칠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어 환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오자 엄마는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이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애 낳고 나서 더 예뻐졌다며 칭찬해 주셨죠. 거실에서 초대 손님 명단을 확인하느라 바빴던 지훈도 저를 보고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허리를 감싸 안고 온갖 발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거짓말을 가장 평온한 태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우리 가족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행사장은 풍선과 하은이의 100일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초대 손님들이 속속 도착했고 양가 친척들로 커다란 테이블 3개가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이며 활기찬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은이를 품에 안고 테이블을 돌며 자랑스럽게 손녀를 보여주셨죠. 지훈의 고모가 다가와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어머, 이 코랑입 좀 봐. 어쩜 지훈이랑 똑같이 생겼니? 아기가 포동포동한 게 서연이가 진짜 잘 키웠네. 오빠, 새언니 예쁜 손녀 생겨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축하의 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지훈이 능력도 있고 처자식을 위해 이렇게 멋진 잔치를 준비했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돈도 잘 벌고 가정적인 남편을 만나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중앙자리에 앉아 음식을 조금 덜어왔지만 사실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은 완벽한 연극 무대였습니다. 만면에 미소를 띠고 수다를 떠는 가식적인 남편부터 이 거짓된 행복을 찬양하는 친척들까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연회장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분위기는 시끌벅적했지만 내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손바닥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의 절대적인 평온함이었습니다. 두툼한 증거 서류 뭉치는 제 무릎 위 핸드백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 사진, 명세서가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이 화려한 조명 아래 양가 가족과 그의 지인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저는 모범적인 남편의 가면을 내 손으로 찢어버릴 것입니다. 공동 명의의 적금을 빼돌려 불륜녀를 먹여 살리는 남자의 진짜 얼굴을 모두가 목격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 냉정함은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기 전에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잔치가 중반에 접어들고 사람들은 식사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며 축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집어들고 숟가락으로 잔을 가볍게 두드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중앙에 선 그에게 쏠렸습니다. 지훈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능숙하게 스피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양가 친척들에게 바쁜 와중에 참석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의 고충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나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며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지 여러분, 그리고 친구, 동료 여러분, 오늘 제가 가장 큰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제 아내 서연이입니다. 아내는 10달 동안 힘든 몸을 이끌고 아이를 품어 건강한 딸을 낳아주었습니다. 아내의 희생을 저는 항상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지금 이렇게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우리 가족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딸의 100일을 축하함과 동시에 이 훌륭한 아내에게 보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장례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옆자리의 시부모님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부러움 섞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와인잔을 높이 치켜들고 건강을 기원하는 건배를 제의했고 환호 속에서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연극은 완벽한 클라이맥스를 맞이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의 모습. 만약 제가 진실을 몰랐다면 저 역시 그 말에 속아 넘어갔을 것입니다. 잔을 비운 지훈은 제 바로 옆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전혀 대조적으로 제 귀에 입을 바짝 대고 두 사람에게만 들릴 정도의 성량으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이따 잔치 끝나면 당신 카드로 결제 좀 해줘.
월초라 회사 자금 사정이 좀 꼬여서 내 카드가 다 한도 초과가 나버렸어. 현금도 장식비나 직원들 팁 주느라 다 써버렸고. 우리 부부 사이인데 누가 내면 어때? 부탁할게. 그 말을 듣고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교묘하게 감춰져 있었지만 경멸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평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낼게. 당신은 나가서 손님들 상대나 마저 해. 제가 순순히 동의하자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내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더니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테이블로 가서 사람들과 잔을 부딪히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안의 경멸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참으로 비열한 수작이었습니다. 그는 공동적금을 털어 200만 원은 불륜녀의 출산 비용으로 보내고 남은 돈은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잔치의 예약금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잔치의 잔금을 나에게 떠넘겨 내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자신의 연극 비용을 치르게 하려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는 딱 하나 계산 착오를 했습니다. 내 월급은 내 딸의 분유를 사기 위해 모은 돈이지 배신자의 헛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백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서류 뭉치에 손을 얹었습니다. 곧 청구서가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급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경, 잔치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손님들은 수저를 내려놓고 과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소리는 여전했지만 처음처럼 시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하얀 셔츠를 입은 젊은 직원이 검은색 계산서 홀더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와 시댁 식구들이 앉아있는 중앙 테이블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식사는 즐거우셨습니까? 테이블 3개와 추가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계산서입니다. 총 250만 원입니다. 확인하시고 결제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저와 지훈의 딱 중간에 계산서 홀더를 내려놓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대화를 멈추고 아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태연한 척하면서 팔꿈치로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연신 윙크를 해댔습니다. 턱짓으로 빨리 가방을 열어 카드를 꺼내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완벽하게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저하자 지훈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내게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화를 억누르며 내뱉듯 말했습니다. 왜 그래? 빨리 해. 다들 쳐다보잖아. 일단 카드로 결제해. 집에 가면 내가 돈 줄 테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는 더 이상 인내도 순종도 없었고 극도의 경멸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서 홀더를 지훈 쪽으로 쓱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똑바로 일어나 목소리를 가다듬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돌아볼 만큼 또렷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계산서 당신이 직접 결제해. 어차피 내 딸 축하 자리도 아니잖아. 순간 연 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연실색하여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양가 친척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람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가 바로 제가 낳은 아이이고 친정엄마가 병원에서부터 줄곧 곁을 지키며 돌봤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내뱉은 것입니다. 지훈은 입을 떡 벌렸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내 팔을 잡아 앉히려 하며 더듬거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서연아, 너 술이라도 마셨어? 취했으면 허튼 소리 하지 마. 하은이가 저기 있는데 미치기라도 한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내가 오늘 피곤해서 헛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난 미치지도 않았고 취하지도 않았어. 모두의 경악 어린 시선 속에서 저는 전세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범적인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손가락질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고했습니다. 하은이는 제가 낳은 딸이 맞습니다.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이 잔치는 하은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250만 원짜리 잔치는 당신이 내 출산 자금을 몽땅 빼돌려서 당신과 당신 첫사랑 사이에서 곧 태어날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 만든 위장 파티잖아. 불과 며칠 전
당신은 그 여자의 병원비로 200만 원을 보냈지. 당신은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이 비싼 잔치를 열고 이제 와서 나한테 그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고 있어. 그 근본 없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니까 나에겐 이 계산서를 지불할 의무가 단 1원도 없어. 제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망치처럼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연 회장은 이제 긴장감이 감도는 가족 회의장 같았습니다. 연극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고 그 속의 모든 진실이 백일화에 드러난 것입니다. 방안은 충격에 휩싸였고 주변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치자 몇 개의 유리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지훈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너 지금 내 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있는 게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너 밖에서 바람 피우고 애까지 만들었어? 시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벌벌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애원하는 눈으로 나를 보며 마지막 체면이라도 지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진정해라. 누구 말을 듣고 오해를 한 모양인데 우리 지훈이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는데 바람 피울 시간이 어딨다고 그래. 증거도 없이 남편을 그렇게 의심하면 못 써. 저는 시어머니의 반응을 이해했습니다. 어떤 엄마든 자기 아들이 그토록 비열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위해 너무나도 철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핸드백을 여러 곱게 정리해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뭉치를 잔치 테이블 한가운데로 팍 내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유리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이 보시고 싶다던 증거. 제가 여기 다 인쇄해왔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산부인과에 들락거린 메시지부터 은행 송금 내역 캡처본까지 전부 다요. 저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서 양가 친척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세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입덧으로 집에 누워 앓고 있는 사이 어머니 아들내미는 첫사랑이었다는 민지라는 여자와 재회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혼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어머님 아들이 나타나서 그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리고 두 모자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겨보시면 은행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그는 그 여자에게 총 500만 원을 몰래 송금했습니다. 그 돈은 우리 가정의 피땀이 섞인 돈이고 제가 제 아이를 위해 1,000원, 2,000원 아껴가며 모은 돈입니다. 저는 선명한 컬러로 인쇄된 메시지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다섯 번째 장은 그가 불륜녀를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부른 대화 내용입니다. 그는 제가 단지 자신들의 결합을 위해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일 뿐이라고 했죠. 그리고 결정타는 3일 전에 그가 우리 부부의 적금을 모조리 깨서 그 여자의 출산 비용으로 보내고 오늘 이 레스토랑을 예약해 좋은 아빠 코스프레를 했다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잔혹한 메시지와 빼도 박도 못할 송금 내역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유리잔을 집어 바닥에 패대기쳐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얼굴을 손가락질하며 맹렬하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천하의 호로 자식. 우리 집에 너 같은 자식은 없다.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떠받들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거겠죠. 친척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훈을 칭찬하던 사람들은 이제 벌레 보듯 그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옆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늙으신 아버지의 얼굴에는 딸에 대한 안쓰러움이 가득했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시더니 시부모님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돈, 이제 상황 다 파악하셨을 겁니다. 내 딸이 이 집에 시집 온 건 이런 수모를 겪기 위함이 아닙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내 딸은 내가 데려가 이혼시키겠습니다. 이 손녀는 우리 집에서 거두어 금지옥엽으로 키울 겁니다. 저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절대 울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진실은 명백히 밝혀졌고 잔치는 시댁의 아수라장과 굴욕 속에서 공식적으로 파탄났습니다.
친정엄마는 재빨리 짐을 챙겨 하은이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앞장서서 길을 터주셨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들고 의연하게 부모님을 따라 지훈이 스스로 초래한 이 난장판을 뒤로 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나서자마자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이 로비 밖까지 뛰쳐나온 것입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 앞을 가로막고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버지가 그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비켜라. 내 딸 앞길 막지 마. 경비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지훈은 아버지의 호통을 무시하고 로비 한가운데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과 15분 전에 번지르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비참한 꼴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날 때리든 욕하든 다 좋아.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여자한테 홀려서 내가 미쳤었나 봐. 이제 연락 다 끊을게. 정말 가정에만 충실할게. 우리 3년 결혼 생활을 생각해서 제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저는 걸음을 멈추고 내 발밑에 무릎 꿇은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저 텅 비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회?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기회를 달래? 당신의 가장 큰 잘못은 바람을 피운 것도 남의 애한테 돈을 쓴 것도 아니야. 당신의 가장 큰 잘못은 나를 감정 없는 도구 취급했다는 거야. 당신은 나를 당신의 외도를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았고 내 돈으로 불륜녀를 먹여 살렸어. 내 희생을 발판 삼아 당신의 화목한 가정이라는 허상을 꾸며냈지.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존중한 적이 없어.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건 결국 당신 자신뿐이었던 거야. 지훈이 고개를 들고 변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늘 연극은 이걸로 끝이야. 지훈 씨, 내일 법원에 이혼 서류 접수할 겁니다. 재산 분할 문제랑 그 여자한테 갖다 바친 500만 원 토해낼 준비나 하세요. 그럼 이만. 저는 단호하게 돌아섰고 아버지가 마침 잡아두신 택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문을 열고 엄마와 아이가 있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레스토랑 로비에 주저앉아 있는 남자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고 이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대한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언정 적어도 더 이상 저 거짓말쟁이와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차는 나를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빨간 벽돌 지붕의 친정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낯익은 철문을 지나 마당 한 구석에 은은한 꽃향기를 맡자 비로소 안전한 곳에 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내 짐을 옛날 내 방으로 옮겨주셨고 엄마는 분주하게 손녀의 분유를 타고 계셨습니다.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육아에 쫓기며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어둠이 작은 방을 감싸면 저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가면을 벗길 때는 의연했지만 저 역시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작은 아이와 단둘이 남겨지면 공허함이 밀려와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나간 일들을 끊임없이 반추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순간 새 아파트에 놓을 식기를 같이 고르던 기억, 평범한 가정에 대한 모든 희망이 무참히 박살났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은 그 비밀 채팅을 발견한 날 이미 메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극도의 피로에 반응했습니다. 입맛을 잃었죠. 엄마가 정성껏 차려주신 밥상을 마주하고도 몇 숟갈 뜨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2주일 만에 몸무게가 5kg나 빠졌습니다. 움푹 팬 뺨과 짙은 다크서클을 보며 부모님은 몹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엄마는 밤이면 툇마루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셨지만 내 앞에서는 항상 나를 격려하기 위해 밝게 행동하셨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려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마당 구석에서 낡은 계집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며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 나쁜 놈 하나 버렸다고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야. 저기 하은이를 봐라. 저 녀석한텐 건강하고 밝은 엄마가 필요해. 아빠 엄마가 억지로 잊으라고는 안 하마. 하지만 먼저 내 자신부터 챙겨야지.
엄마 품에 안겨 천진난만하게 웃는 하은이의 얼굴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과거 때문에 나와 내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공허함은 원망이나 자책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을 아낌으로써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몸에 익혔습니다. 이른 아침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은 뒤 집 근처 시골길을 30분 정도 달렸습니다. 땀을 흘리자 우울한 생각들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다이어리를 사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머릿속을 비웠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마음속의 앙금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컬러링북을 사서 틈날 때마다 색칠을 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채에 집중하는 동안 제 마음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슬픔을 극복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 다시 치밀어 오르는 날도 있었지만 더 이상 그 감정에 매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딸의 미소 덕분에 저는 제가 서서히 진흙탕에서 빠져나와 이 끔찍한 관계를 공식적으로 끝낼 준비가 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정확히 2주 후 모든 이혼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제공한 명백한 증거 덕분에 지훈 측은 법정에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하은이의 양육권을 주장할 명분이 없었죠. 재산은 아파트를 처분하여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가 불륜녀에게 몰래 보낸 500만 원은 공동재산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되어 그는 제게 250만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법원의 최종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서류에 서명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늘색 셔츠를 다려 입고 단정한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 가을 하늘은 그가 비밀을 들켰던 그날의 억수 같은 비와는 대조적으로 한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훈은 이미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달도 채 되지 않아 그의 번지르르 했던 모습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척해졌고 눈은 퀭하게 들어갔으며 턱에는 깎지 않은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셔츠는 구김살투성이었죠. 그의 모습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지나가는 이를 향한 알량한 연민의 감정이 일었습니다. 화려한 껍데기를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던 남자가 결국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지훈은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왔어? 그동안 너랑 하은이는 잘 지냈어? 저는 맞은편 의자를 당겨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저와 아이는 잘 지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김 변호사가 파일을 들고 들어와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모두 서명하기 전에 재산 분할, 양육비, 그리고 면접 교섭권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세부사항까지 놓치지 않고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요구대로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펜을 꺼내 서류 맨 아래 칸에 단호하게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날카롭고 힘있는 필체였습니다. 지훈의 차례가 되자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망설이는 듯 나를 쳐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후회와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차가운 표정 앞에서 그는 어떤 노력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무거운 손놀림으로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절차가 끝나자 김 변호사는 서류를 거두어 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지훈은 돌아서기 전 나를 올려다보며 애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법원에서 양육비 보내고 애볼 권리는 인정해줬잖아. 매주 일요일 오후에 하은이 보러 가도 될까? 그래도 내가 하은이 아빠잖아. 저는 문가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때 내 남편이었던 남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증오심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일요일 오후에 아이 보러 오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시간 지켜서 오시고 미리 연락 주세요. 우리 모녀의 생활 리듬이 깨지는 건 원치 않으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등 뒤로 닫힌 유리문은 제 3년간의 잘못된 결혼 생활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어주었습니다. 모든 서류 절차는 끝났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공식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이자 앞으로의 긴 여정에 맞설 준비가 된 한 아이의 당당한 엄마였습니다. 법원 절차를 마친 후의 나날들은 바쁘면서도 신기할 정도로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과 지훈에게 돌려받은 돈 덕분에 꽤 큰 목돈이 생겼습니다. 저는 절반을 하은이의 교육비로 저축하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충당했습니다. 출산 휴가가 끝날 무렵 회사에 연락해 제 사정을 설명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제 오랜 경력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매주 월요일 오전에만 출근해 회의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재택근무를 허락받았습니다. 이 결정 덕분에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면서 딸이 자라는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싱글맘의 삶은 높은 수준의 자기관리를 요구했습니다. 매일 저는 하은이가 아직 새근새근 자고 있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친정집 근처 시골길을 30분 정도 달렸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와 대나무 숲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는 전날의 피로를 씻어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신 뒤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쯤 딸이 잠에서 깨면 집안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번갈아가며 손녀를 돌보고 밥을 먹여주신 덕분에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지훈과 함께 굳게 닫힌 아파트에서 살 때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시간이 날 때면 저는 마당 툇마루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뜰에 핀 꽃, 노을진 하늘, 장작을 패는 아버지의 주름진 미소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부시종이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색이 칠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상처도 천천히 치유되어 갔습니다. 저는 몹쓸 남편 하나를 버렸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여전히 넓고 다채로우며 소소한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이죠. 성실한 업무 태도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해 연말, 저는 부서의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넉넉한 연말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승진 통지서를 손에 쥔 날, 저는 나 자신에 대한 보상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새 옷도 몇 벌 샀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30대의 깔끔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더 이상 과거의 우울한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시간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내 손으로 새롭고 당당한 인생을 다시 쌓아 올린 것입니다. 평온한 생활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마침 하은이를 재우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드라마를 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 스마트폰에 새로운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친 후 저는 시댁 식구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고 지훈이 아이 면접 때문에 연락할 수 있도록 그의 번호만 남겨두었었죠.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확인해보니 저장되지 않은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첫 줄을 읽자마자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저 민지예요. 서연 씨가 제 번호를 차단해둬서 다른 사람 폰으로 연락해요. 이 메시지 보시면 바로 지우지 말아주세요. 저 정말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낳은 아들은 이제 갓 100일 지났는데 지훈 오빠가 우리 모자를 버렸어요. 그 사람이 내 바람 때문에 집도, 가정도, 직장도 다 잃었다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정말 정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짐 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좁은 원룸에 우리 모자만 덜렁 남겨두고 생활비 1원도 없이.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이게 천벌이라는 거겠죠. 저는 화면의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불륜녀의 처절한 호소는 제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만약 2년 전 진실을 갓 알았을 때라면 내 가정을 파탄낸 인간이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일말의 고소함이라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진 저에게 이 문장들은 그저 길가에 떠도는 하찮은 소문처럼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탐욕스럽고 실리적인 인간이었고 여자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장기말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헌신적인 아내를 버리고 불륜녀에게 달려간 그는 그 불륜녀가 자신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되자 가차없이 그녀를 버릴 수 있는 부류의 인간이었습니다.
민지는 유부남에게 기생하며 돈을 얻어 생활하는 길을 택했고 결국 그 의존성 때문에 자신의 발등을 찍힌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싸움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기심의 발로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피해자이고 사기꾼인지는 더 이상 제 인생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낼 생각도 조롱하거나 훈계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배신자들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벌은 욕설이 아니라 무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마음 쓸 가치조차 없는 완전한 타인으로 취급하는 것. 저는 삭제 버튼을 눌러 그 메시지를 스마트폰에서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번호 역시 즉시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하은이의 이불을 덮어준 뒤 기지개를 켰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윙윙거리고 있었지만 작은 방 안은 이보다 더 따뜻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불길한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청소해버린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타인의 비참한 결말을 구경하고 있을 여유 따윈 없습니다. 제게 주어진 사명은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 자신과 내 딸을 위해 멋지게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 제가 이혼 서류를 들고 법원을 나선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올해 봄은 저에게 아주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알뜰하게 모은 생활비와 성과급 덕분에 저는 드디어 하은이의 유치원 근처에 있는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소형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방이 2개 딸린 집은 화사한 크림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베란다에는 제가 좋아하는 채송화 화분을 몇 개 두었습니다. 이 집은 온전히 제 명의의 재산이었고 제가 제 손으로 우리 모녀를 위해 일궈낸 든든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2살을 넘겨 집안을 뛰어다니며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시간이 나실 때면 버스를 타고 손녀를 보러 오셨고 양손에는 시골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고기를 한가득 들고 오셨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행주로 손을 닫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지훈이 나무로 된 장난감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는 합의한 대로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시간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흔적을 남기는 모양이었습니다. 같은 세월이었지만 저는 약간 살이 오르고 혈색도 좋아진 반면 지훈은 눈에 띄게 늙어 있었습니다. 관자놀이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옷차림도 예전처럼 다림질이 잘 된 셔츠나 정장이 아니라 색바랜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예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고 정중하게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은이는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어요. 지훈은 황송해하는 기색으로 들어와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넣었습니다. 그는 하은이에게 다가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새로 사온 장난감을 꺼내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하은이는 낯가림도 없이 신나게 나무 블록을 받아들고 집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딸을 지그시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깊은 후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따르고 있는 저를 돌아보며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새집 정말 좋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고마워. 내가 한 몹쓸 짓들 때문에 넌 나를 거부할 수도 있었고 하은이한테 나를 미워하라고 가르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아이를 보게 해준 너의 관대함에 정말 감사해. 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관대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내 아이가 평범하게 자라기 위해 가장 올바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에겐 죄가 없어요. 아빠와 엄마 양쪽 모두에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죠.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아이가 증오를 배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양육비를 제때 보내고 지금도 아이를 사랑하는 한 저는 그 권리를 존중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일은 이미 진작에 끝났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딸과 1시간 남짓 놀아준 뒤 쓸쓸하게 돌아갔습니다. 그의 모습이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사라지자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도어록을 잠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저는 하은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목에 팔을 감고 작은 입술로 내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초봄의 따스한 오후 햇살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창밖의 활기찬 거리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나간 고통스럽던 나날들과 눈물을 떠올리며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이 반드시 남편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용기, 스스로 일어서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마치 긴 잠에 빠져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지금 저는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 자유롭고 당당하게 더없이 평온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